지방의 한 종합병원 3층 병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침대에 누운 김상현의 얼굴은 창백했다. 앙상하게 마른 몸, 뼈만 남은 손.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모습이었다. 그 옆에 한동욱 회장이 앉아 있었다. 국내 10대 기업을 일군 전설적인 경영인.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동욱아. 상현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죽기 전에 꼭 전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거야. 상현은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었다.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한동욱에게 건네진 그 사진. 순간 시간이 멈췄다. 사진 속에는 한 외국 여성과 4~5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다. 노란 빛으로 바랜 수십 년은 된 듯한 오래된 사진이었다. 한동욱은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뇌리에 망치가 내려꽂히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느낌이었다. 오랜 세월 잊으려 애썼던, 아니 잊었다고 믿었던 그 이름, 그 얼굴. 동욱아. 상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상현은 동욱에게 사진 속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한동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손에 쥔 사진이 흔들렸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아니, 눈물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한동욱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세상이 기울었다. 쿵. 한동욱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회장님, 회장님. 상현의 다급한 외침. 비서의 비명. 간호사들이 뛰어드는 소리. 하지만 한동욱은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손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만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미소 짓고 있는 실비아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담은 지체. 2025년 초가을, 차가운 바람이 병원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 한동욱 회장은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58년 인생을 살아온 그의 얼굴에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무게가 드리워져 있었다. 회장님. 담당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의사 생활 30년 수없이 해온 통보였지만 이번만큼은 유독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동욱, 국내 굴지의 기업을 일군 전설적인 경영인. 그런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길어야 6개월입니다. 받아들이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한동욱은 눈을 감았다. 6개월. 고작 6개월이라니. 일평생 쉼 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겨우 멈춰서려는 순간에 인생은 그에게 퇴장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회사 집무실로 돌아온 한동욱은 거대한 유리창 너머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저 빌딩 숲 어딘가에 자신이 세운 건물들이 있었다. 자랑스러워야 할 업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을 채우는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 1. 그것은 한동욱에게 삶의 전부였다.
되었다. 아니, 전부가 되어야만 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드는 사할. 주말도 명절도 없는 사할. 그렇게 30년을 달려왔다. 그 결과는 화려했다. 국내 10대 기업, 수만 명의 직원, 사회로부터의 존경. 모두가 그를 성공한 기업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무엇을 얻었는가? 이제야 30년간의 숨가쁜 달리기를 멈추고 숨쉬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 몸이 그동안의 혹사를 견디지 못하고 이상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최악의 상태를. 남은 여생 고작 6개월. 이게 무슨 아이러니란 말인가. 성공했다던 인생의 말로가 고작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동욱은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를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억울의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며칠 후 늦은 저녁 핸드폰의 진동이 그의 사색을 깨웠다.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한동욱의 심장이 요동쳤다. 전우 김상현.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십 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걸프전 당시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들. 그리고 차마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한 사람. 통화 버튼을 누르자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동욱 회장님이시죠? 저는 김상현 병장의 아내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한동욱은 불길한 예감에 손에 힘을 주었다. 제 남편이 암으로 입원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회장님을 꼭 한 번만 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한동욱은 즉시 답했다. 네, 빠른 시간 내에 찾아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오랫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다. 오래전 단단히 잠가둔 감정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날 밤 한동욱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낮에 열지 못했던 사진첩을 마침내 펼쳤다. 노란 빛으로 바랜 사진 한 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걸프전 파병 시절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 젊은 날의 자신과 김상현 그리고 다른 전우들이 웃고 있었다. 먼지투성이 군복을 입고도 눈빛만은 살아있던 그때. 1년에 한 번씩은 꼭 만나자. 귀국하던 날 그들이 나눴던 약속이 귓가에 생생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처음 몇 년은 1년에 한 번, 그러다 차츰 2, 3년에 한 번. 만남은 점점 뜸해졌다. 마지막 만남이 언제였던가. 아마도 15년쯤 되었을 것이다. 일에 치여 사는 동안 전우들의 존재는 한동욱의 삶에서 서서히 지워져 갔다. 안 되겠어. 내일 당장 가야겠어. 한동욱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걸프전 당시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 웃고 있는 전우들의 얼굴이 보였다. 다음 날 새벽 한동욱은 수행 비서와 함께 차에 올랐다. 4시간을 달려 지방의 한 중소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다. 병실 문을 여는 순간
한동욱의 발걸음이 멈췄다. 침대에 누워있는 김상현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건장했던 전우는 온데간데 없고 앙상하게 마른 중년 남자만이 그곳에 있었다. 동욱아, 와줘서 고맙다. 상현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했다. 한동욱은 그의 손을 잡았다. 뼈만 남은 손이었다. 상현아, 나야말로 미안하다. 진작 와야 했는데. 아냐, 괜찮아. 오늘 내가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상현은 힘겹게 웃었다. 동우가 죽기 전에 꼭 전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거야. 상현은 베개 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한동욱에게 건네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 시계가 멈췄다. 사진 속에는 한 외국 여성과 4, 5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다. 여성의 얼굴을 본 순간 한동욱의 뇌리에 망치가 내려 꽂히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다. 실비야, 오랜 세월 잊으려 애썼던, 아니 잊었다고 믿었던 그 이름, 그 얼굴. 동욱아, 상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우리가 귀국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실비아한테서 편지가 왔어. 한동욱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내가 연락도 안 하고 바빠 보여서 실비아가 나한테 부탁을 했어. 만약 너희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먼 훗날 너한테 꼭 이 말을 전해달라고. 상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동우가, 실비아가 내 아이를 임신했었어. 우리가 귀국한 후에 알았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차마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말 못했대.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한동욱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실비아는 너를 사랑했다고, 행복했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리고 아이한테는 엄마 아빠는 정말 사랑해서 내가 태어났다고 말해주겠다고, 잘 키우겠다고. 상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한동욱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해, 동욱아. 그때 바로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바빠 보였고, 연락도 안 되고, 결국 묻어두고 살았어. 하지만 이대로 가면 천당에 못 갈 것 같았어. 한동욱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세상이 기울었다. 쿵 소리와 함께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이틀 후 한동욱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보였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여긴 어디지? 회장님께서 쓰러지셔서 이곳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의사 선생님들이 신속히 대처해 주셔서 위험은 넘기셨습니다. 한동욱의 머릿속에 상현의 말이 메아리 쳤다. 실비아, 내 아들. 상현이는 비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김상현 씨께서서 오늘 새벽에 운명하셨습니다. 한동욱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평생 처음이었다. 이렇게 통곡한 것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그는 소리 내어 울었다. 친구를 잃은 슬픔, 사랑을 저버린 죄책감, 아들을 몰랐던 자책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동욱은 상현의 발인 날 장례식장을 찾았다. 비서의 부축을 받아 겨우 걸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전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영정 앞에 놓인 상현의 사진. 그는 사진 속에서도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한동욱은 그 미소를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상현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왔다. 한동욱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그 청년에게 향했다. 청년은 한동욱 회사 계열사의 점퍼를 입고 있었다. 이국적인 외모에 훤칠한 키, 잘생긴 얼굴. 그런데 이상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전혀 낯설지 않았다. 청년은 영정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묵념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진심으로 고인을 애도하는 모습이었다. 저 청년은 누구지? 왜 이렇게 낯익은 느낌일까? 한동욱은 청년을 뒤돌아보며 장례식장을 나섰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상현이 건네준 사진을 밤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여성 실비아. 그녀를 어찌 잊을 수 있었을까? 시간은 1990년 걸프전이 한창이던 중동으로 흘러갔다. 한동욱은 파병 군인이었고 작전 수행 중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불구가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었다. 그때 나타난 것이 실비아였다. 의료 지원을 나온 의대생이었던 그녀는 한동욱을 헌신적으로 간호했다. 밤낮 없이 그의 곁을 지키며 상처를 치료했다. 곧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옆에서 꼭 낫게 할 거예요. 실비아의 부드러운 목소리, 천사 같은 미소. 한동욱의 상처는 그녀의 정성으로 점차 나아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사랑에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그녀의 미소 한 번이면 이곳이 전쟁터라는 것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동욱은 정해진 기간의 파병 군인이었다. 귀국 명령이 떨어졌을 때 둘은 이별해야 했다. 제대하면 다시 올게. 기다려줘. 한동욱은 약속했다. 실비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귀국 후 제대한 한동욱의 삶은 100m 전력 질주였다. 사업에 뛰어들었고 성공에 목말랐다. 처음에는 매일 하던 실비아와의 통화가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고 한 달에 한 번이 되었고 결국에는 끊어졌다. 바빠서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였다. 한동욱은 새로운 삶에 몰두하며 실비아를 잊어갔다. 아니, 잊으려 했다. 실비아는 보고 싶다는 말, 기다린다는 말 외에는 한 번도 부담을 주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녀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며 삶과 죽음을 저울질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동욱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실비아는 그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아니, 지워졌다고 믿었다. 비서실장. 다음 날 아침 한동욱은 김 실장을 불렀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불타고 있었다. 네, 회장님. 한동욱은 떨리는 손으로 상현에게 받은 사진을 건넸다. 이 사진 속 여성 실비아를 찾아야 해. 해외 우리 계열사 직원을 총동원해서 당장 찾으라. 하루빨리. 회장님, 이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 아이는 한동욱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들이야. 김 실장의 눈이 커졌다. 지원 인원이 필요하면 만사 제쳐두고 본사 직원도 신속히 보내. 알겠나? 네, 회장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한동욱 그룹의 해외 네트워크가 총동원되었다. 중동 지역의 모든 계열사 직원들이 실비아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실비아가 있는 나라는 국가 시스템이 미비했다. 전산망 조회는 불가능했고 일일이 수소문해야 했다. 한동욱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시한부 6개월. 거기에 실비아를 찾는 일에 온 신경을 쏟으니 몸이 버틸 리 없었다. 회장님, 입원하셔야 합니다. 주치의의 강력한 권유로 한동욱은 다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그룹은 비상 상황이 되었다. 언론에서는 연일 한동욱 회장의 건강 이상설을 보도했다. 하지만 정작 한동욱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다. 실비아를 찾았나? 매일 비서에게 묻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번번이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입니다였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한동욱은 기도했다. 평생 신을 믿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매달릴 곳이 신밖에 없었다. 신이시여, 제가 지은 죄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실비아를 만나 용서를 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실비아와 제 사이에서 태어난 내 아이를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한동욱은 꿈을 꾸었다. 하얀 빛 속에서 상현이 나타났다. 동욱아, 상현아. 상현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동욱을 바라보았다. 이 친구야, 당신 아들은 지금 자네 곁에 있다네. 뭐라고? 자기 핏줄인데 모자라 본단 말인가? 상현아, 그게 무슨 소리야? 한동욱은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식은 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내 곁에 있다니?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주위에 그런 아이가 어디 있단 말인가? 10일 만에 한동욱의 의식이 조금 맑아졌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아 창가로 갔다. 한겨울 눈이 내린 후의 풍경은 온통 하얗고 깨끗했다. 그 순수한 풍경을 보며 한동욱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때였다. 벌컥. 문이 열리며 김 실장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한동욱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드디어 실비아 그분을 찾았습니다. 뭐라고? 어디에 있어? 한동욱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어지러움에 다시 주저앉았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가 놀라 소리쳤다. 한동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김 실장, 실비아는 건강하다고 하던가. 그 아이는 함께 있고. 김 실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회장님, 결코 나쁜 소식은 없으니 진정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김 실장이 전하는 실비아의 소식은 한동욱의 예상과는 달랐다. 실비아 그분은 지금 UN 산하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난민들을 치료하며 돌보고 계십니다. 회장님께서 귀국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난민 관련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한동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여전히 천사였다. 그곳에서는 엔젤 실비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실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저희 직원이 회장님의 소식을 전하며 회장님께서 몹시 찾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너무나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병환 소식을 듣고는 김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척이나 애처롭게 우셨다고 합니다. 한동욱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함께 가시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김 실장이 말을 멈췄다. 왜?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 대체 이유가 뭐냐고. 실비아님이 말하기를 나는 동욱을 너무나 사랑했고 지금도 그리워하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사랑은 결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한동욱의 몸이 떨렸다. 저도 한 걸음에 달려가 동욱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너무 크기에 이 마음을 이대로 영원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한동욱은 눈을 감았다. 비수가 가슴을 파고드는 아픔이었다. 회장님,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비아 그분이 회장님께 전해달라고 하신 녹음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동욱은 눈을 감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녹음이 재생되었다. 실비아의 목소리였다. 서툰 한국말과 영어가 섞여 있었다. 동욱, 마이 러버.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의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몇십 년의 그리움과 사랑이 동욱을 다시 만났어. 몇 개월 만에 끝나는 게 너무 싫어요. 동욱이 이제 영영 떠나면 또다시 나는 동욱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갈 텐데. 이번에는 그 아픔을 견딘다는 것이 자신이 없어요. 한동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보고 싶어도 참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 영원히 함께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그때는 나 정말 많이 사랑해줘요. 그동안 나 동욱 때문에 너무 아파했었거든요. 실비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어요. 내 사랑 동욱,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해요. 녹음이 끝났지만 김 실장은 핸드폰을 끄지 못하고 있었다.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치의와 간호사도 울음을 참지 못하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한동욱의 눈에서는 핏빛 눈물이 쏟아졌다. 목구멍에서는 울음소리가 아닌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한없이 울었다. 무척 오랜 시간 동안. 다음 날 이른 아침 김 실장은 한 회장의 병실을 찾았다. 회장님, 어제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실비아님과 회장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드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동욱의 눈이 커졌다. 실비아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아드님이 성인이 된 후 이제는 아빠에 대해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셨어. 회장님과의 만남과 사랑 이야기, 그리고 알고 있던 간단한 인적 사항 등을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랬어. 그 아드님은 국가에서 추천하는 기술연수생 자격으로 작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욱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아드님의 이름은 아담이라고 합니다. 곧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간 동욱은 번개를 맞은 것처럼 번쩍이는 것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때 장례식장에서 잠깐 스쳤던 그 친구가 혹시 이국적인 얼굴이지만 어딘가 결코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지. 그리고 상현이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 같았고. 아, 참 그래. 그때 우리 계열사의 점퍼를 입고 있었지. 어쩐지. 바로 나와 실비아의 모습이었어. 전혀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다 싶었었는데. 그래서 상현이 이 친구가 꿈에 나타나서 나를 안타깝다고 쳐다보며 바로 내 옆에 있다고 알려준 거였었네. 동욱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봐 김비서, 우리 계열사 중에 전자회사 있지? 네, 회장님,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지금 당장 전자회사에 전화해서 기술연수생 중 내 아들이 있는지 알아봐. 분명히 그곳에 있을 거야. 일단 회사에 전화부터 하고 자네가 직접 가서 찾아봐. 김 실장은 회장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지금 내려가면서 전화 먼저 해놓겠습니다. 그래, 꼭 좀 찾아서 데려오게나. 자네를 믿네. 김 실장이 아들을 찾아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한 회장은 한 시간이 하루같이 길기만 하였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핸드폰만 바라보다가 또 문 쪽을 쳐다보다가 오후가 되었을 무렵 병실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동욱은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김 실장, 내 아들은 못 찾았나? 아니던가? 그러자 김 실장은 대답 대신 문 밖을 보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러자 열린 문으로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청년 상현이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동욱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동욱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자 비로소 동욱의 바로 옆에 섰습니다.
동욱은 비로소 처음 마주하는 자신의 아들 손을 잡으며 아빠의 심정에 젖었습니다. 이름이 아담이라고? 엄마는 잘 있고, 네, 아직까지는 건강하세요. 그래. 그런데 아담은 한국말 잘하는구나. 내 엄마한테도 잘하면서 몇 마디는 배웠고, 작년에 한국에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엄마한테 이 아빠의 존재에 관하여 듣고 나서 많이 원망했었겠구나? 아니요, 원망은 하지 않았고요. 단지 궁금했었어요. 엄마는 원치 않았지만 저는 한 번은 아빠 얼굴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고요. 엄마가 보여준 아빠 사진은 너무 젊을 때 사진이라. 지금도 엄마가 일하는 곳 책상에는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어요. 엄마는 회장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진다고 해요. 동욱의 가슴에는 또 다시 아련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아빠를 금방 찾을 수 있었니? 내 회장님이 유명한 기업가라서 옛날 사진과 이름만 가지고도 금방 찾을 수 있었죠. 아담아, 그럼 그때 왜 아빠를 찾아오지 않았니? 그야 당연하죠. 지금이야 저의 존재를 아시지만 그때만 해도 회장님은 엄마의 존재도 잊고 있었고 저의 존재는 당연히 없으니까 내가 회장님을 찾아갈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아빠란 사람의 얼굴만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사진이나 방송을 통해서 실컷 봤으니 만족했고요. 저도 지금은 결혼해서 애도 있어요. 애들이 크면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기신 분이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아담아,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너를 처음 마주친 곳이 내 전우 상현이의 장례식장이었는데 상현이 아저씨하고는 어떻게 알게 되었니? 네, 상현이 아저씨는요. 내가 한국에 오기 전에 엄마가 얘기해 줬었어요. 내 존재를 상현이 아저씨는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몇 개월 있다가 여기저기 물었어. 상현이 아저씨를 찾을 수 있었고요. 내가 상현이 아저씨를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실비아의 아들 아담이라고 인사드렸죠. 상현이 아저씨는 너무 깜짝 놀랐고 회장님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고 했지만 내가 말렸어요. 엄마의 뜻을 알기에 저도 엄마의 뜻을 따른 것뿐이에요. 상현이 아저씨에게는 절대 나의 존재는 물론이고 엄마의 얘기도 하지 않도록 부탁드렸었기 때문에 상현이 아저씨도 고민하다가 결국은 내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동욱은 이제야 모든 것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날부터 동욱은 아담을 옆에 두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동욱의 건강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아담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진정될 수 있었죠. 이제는 식사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잠깐 동안 걸으면서 바깥 공기를 쬐는 것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비록 이런 건강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요. 동욱은 오랜만에 외출을 하여 아담과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아빠와 아들로서 처음 같이 하는 식사였습니다. 정말이지 아담의 모습은 실비아와
동욱의 모습을 반반씩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욱은 아담과 같이 있으면 마치 실비아와 같이 있는 것 같은 감정에 젖어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실비아와 아담의 얘기가 넓게 퍼졌고 동욱의 집에서도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동욱의 아내 정여진 여사는 동욱과 실비아의 러브스토리는 자기와 결혼 전의 이야기라 냉정을 차치려 하지만 아담의 존재는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일남일녀 자식들 또한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또 다른 혼외 자식의 등장으로 인하여 생기는 재산 관련 사항이 가장 우려되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동욱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동욱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한마디도 못하게 강력히 선전포고를 해놨습니다. 그 누구라도 실비아와 아담에 관하여 말을 한다면 내 모든 기업과 재산은 전액 다 사회에 기부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폭탄 선언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동욱은 병원 근처에 아담의 숙소를 마련케 하여 아담과의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졌습니다. 서로 많은 말은 없었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숨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산책이나 외출할 때는 늘 아담과 함께였기에 동욱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은 동욱에게 산책을 가자고 하였습니다. 오늘따라 겨울 날씨가 모처럼 만에 포근하였죠. 두 사람은 산책길을 걷다가 아담이 잠깐 벤치 의자에 앉자고 하였습니다. 아담은 잠시 동욱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욱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아닌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동욱은 당황했습니다. 아담 입에서 처음으로 아빠란 말이 나왔기 때문이었죠. 그런 당연하지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야지. 동욱은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드릴 말이 있어요. 저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엄마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어차피 저와 엄마의 존재는 아빠의 삶에 없었잖아요. 그동안 아빠는 이곳에서 쌓아놓은 삶이 있고, 저는 엄마와 함께 살아온 삶이 있고요. 이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저는 엄마가 아빠와 재회하지 않는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요. 저도 엄마와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부터는 아빠가 살아온 삶의 테두리 안에서 생을 마무리하시고요. 저희하고의 삶은 훗날 세상에서 다시 시작해요. 저도 훗날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다시 만나 못다한 사랑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래야 저도 다시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날 테니까요. 아빠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은 모습을 보고 떠나게 됐어. 마음이 편해요. 부디 건강하시고 의사가 말한 시간보다 더 오래 사셔야 해요. 아담은 마지막 말을 하면서 고개를 돌려 나오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동욱은 아담의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부서지는 아픔이 몰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엄마 실비아가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동욱은 주치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하였으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다시 회사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퇴근 후에는
서재에 들어가 실비아와 아담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사색에 젖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동욱은 고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자신이 가진 재산 중 유가족들에게 상속하기로 한 재산을 빼고 나머지 유용할 수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봐 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고문 변호사는 동욱을 찾아왔고 상속 예정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효한 재산을 보고하였습니다. 동욱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현 가족들에게 상속하기로 한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중 50%는 실비아가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 기부하며 나머지 50%는 나의 아들 아담에게 증여한다. 의사가 통보한 6개월의 시간은 정확히 찾아왔습니다. 한동욱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어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이번에는 일어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욱은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다. 겨울 내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한동욱은 눈을 감고 실비아를 떠올렸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온기, 모든 것이 선명했다. 그리고 아담, 자신을 아빠라고 불러준 그 목소리, 자신의 손을 잡았던 그 따뜻한 온기, 인생의 마지막을 슬프지 않고 그리움과 기대감으로 맞이할 수 있었어. 한동욱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실비아, 아담, 나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다시 만나면 내가 이곳에서 못다 했던 사랑과 행복을 꼭 안겨줄게. 한동욱의 입가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볕이 들어왔다. 인생의 희노애락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가 없는 사람은 부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부를 가진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이는 함께할 시간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늘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산다. 하지만 정작 소중한 것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한동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야 그것을 깨달았다.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을까? 아니다. 마지막이라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이었다. 그는 실비아와 아담을 만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떠날 수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인지도 모른다.